2000년대 들어서 자동차 제품 관련된 기술도 이렇게 빠르게 한꺼번에 큰 변화가 온 적이 없었고, 자동차 산업도 지금 그러니까 많은 자동차 산업 전문가들이 자동차가 1876년에 발명된 이래 이렇게 산업에 큰 변화가 있었던 시기는 없었다라고 할 만큼 큰 변화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동차 산업과 국민 경제를 인트로로 이렇게 했던 거는 이렇게 제 그 가슴에 박힌 모처럼 이렇게 돼 있는 게 하나 있는데, 2000년대 한참 IT 붐이 일고 우리나라의 문화 산업이 이렇게 이제 뭐 주목받을 적에 어디 그 정부에서 하는 회의에 갔더니 영화 한 편 수출하는 게 자동차 100대 수출하는 것만큼 100만 대 수출하는 것만큼 뭐 효과가 있다. 그래서 자동차 산업을 하는 것보다 영화 산업을 하는 게 더 낫다라고 그런 주장을 하신 분이 있으셔가지고 아직도 제가 그래서 아직도 제가 어딜 가면 항상 앞에다가 자동차 산업이 얼마나 국민 경제에 중요한지에 대해서 뭐 이렇게 조금 설명을 드립니다. 근데 저희가 경제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다. 부가가치 기준으로 해서 따지면은 전체 GDP의 한 3.3% 정도 저희가 기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산업 전체로는. 그리고 이제 고용 쪽에서도 고용 창출 효과가 가장 큰, 뭐 전자랑 좀 비교해서 전자 쪽에서 저희가 고용을 훨씬 더 많이 창출한다. 이거를 보여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세수, 그 다음에 무역수지 안정 부분인데, 저희 자동차 산업이 그 무역협회에서 나온 통계를 보니까 그 조선업 다음으로 예하가동률이 높은 산업인데, 사실 저희는 그렇게 조선업처럼 그 선물한 뭐 이런 걸 하지 않기 때문에, 조선업은 사실 선물한 하면서 굉장히 환율 시장의 변동성을 높여주는데 저희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정적으로 그 국세 수지 부분에 이 안정성을 높이는데 상당히 높은 기여를 한다, 이렇게 저희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반 성장에 관련된 부분인데, 여기 보시면은 매출이나 이런 수출은 왜 이렇게 늘어나냐면, 저희가 해외 진출하면서 부품업체들을 상당 부분 동반해서 나가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동반 진출을 하다 보니까 같이 따라온 협력업체들이 현지에서 소재나 또 그 2차, 3차 부품업체들부터 부품을 또 이렇게 조달하는 게 높다 보니까 매출액은 잠깐 금융이 있으면서 잠깐 줄었다가 이렇게 상당히 많이 이렇게 3배 이상 2000년대에 비해서 늘어났고요. 이건 사실 이제 저희 협력업체들이 평균 작년이니까 이제 올해 하면 28년 장기 거래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굉장히 단순한 건데, 저희가 그만큼 한 2000년 초반부터서 지금까지 한 15년 이상 장기적으로 높은 성장을 했기 때문에 저희 부품업체, 협력업체들은 당연히 뭐 같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졌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산업구조 고도화에 관련된 부분인데, 자동차 산업이 원래 전후방 연관학과가 굉장히 큰 산업이고, 이렇게 쉽게 설명하자면은 항공기에서 쓰는 첨단 기술을 대규모로 상용화해서 쓰는 데가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주 너무 쉽게 요즘은 받아들이고 계시는 내비게이션 시스템 같은 경우는 다 예전에 항공기에 쓰였던 건데, 그럼 그만큼 뭐냐면은 첨단 기술, 첨단 제품들을 대규모로 사들이면서 그 산업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 자동차 산업을 갖게 되면 당연히 그 나라의 어떤 산업 구조도 이렇게 선진화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지금 창조경제 관련된 부분인데, 지금 미래창조과학부가 13대 미래성장 동력 산업을 지정을 했는데, 그 가운데 자동차 쪽에 스마트카가 3대 주력 고도화 산업으로 이렇게 지정이 됐습니다. 근데 이 스마트카 같은 경우는 다른 지금 성장 동력 산업하고도 상당히 연관관계가 큰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마트카를 어떻게 우리가 잘 끌어나가느냐가 창조경제를 실현하는데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이제 만들었던 자료고요.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자동차의 미래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1876년에 자동차가 개발됐을 때는, 그때는 이제 자동차라는 제품을 구상하고 개발한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제품의 아키텍처라고 설계의 어떤 사상이 완성이 된다고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데, 아키텍처라는 거는 제품의 어떤 설계 사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완성이 된 거는 1899년에 파나르 르바소라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프랑스 회사입니다. 이 회사인데 이게 최초의 자동차 회사고 처음으로 자동차의 기본 아키텍처를 완성을 시켰던 건데, 그 이후로 사실 자동차에서 이제 뭐 네 발로 달리고 그 다음에
뭐 운전대가 있고 엔진이 있고 뭐 서스펜션이 있고 뭐 이런 식의 어떤 구조적인 부분들에 있어서의 변화라는 게 거의 뭐 엔진 같은 경우도 내연기관 그대로 유지가 됐고 변화가 없이 점진적인 이런 개선들이 쭉. 그래서 자동차 산업은 사실 이제 혁신적인 어떤 기술 변화가 일어나는 산업이 아니라 점진적인 기술 변화가 일어나는 산업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2000년 직전까지 진행이 됐던 게 뭐냐면 점진적으로 기능을 개선, 성능을 개선한다든가 기능을 개선하고 그 다음에 제품을 다양화하는 쪽으로 이렇게 산업이 발전이 됐고요. 저희가 이제 하이브리드 여기 이제 프리우스 하이브리드를 얻는데 이 97년이라는 연도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저 때가 어느 때냐면은 자동차 산업은 기술적으로나 시장적으로 성숙한 산업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됐었고 그래서 대규모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미국 업체들 같은 경우가 자동차 어떤 본연의 그 개발 제조 쪽보다는 다른 부분에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 생각들을 이제 굉장히 많이 하고 다른 사업들을 많이 추진하기 시작했던 이게 왜 빅3가 나중에 이 길을 맞이하냐면은 이 기술에 대한 시장의 흐름에 대한 걸 잘못 읽어서 이제 결국 그 위기를 맞이하는 게 나오는데요. 근데 사실 그 시점에 토요타가 한 게 뭐냐면은 그동안 생각지 못했던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낸 겁니다.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라. 그러니까 프리우스가 1997년에 나왔어요. 그 이후에 2000년대 들어서 이제 기술적으로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게 전자 쪽에서 디지털 혁명이 일어나면서 자동차 쪽에서도 ICT 융합이 활발하게 일어났고 그 다음에 이제 신흥시장 국가들이 본격적으로 경제 성장을 하고 뭐 자동차도 이제 보유하기 시작하면서 에너지 문제, 그 다음에 기후, 지금 CO2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면서 규제들이 굉장히 강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이제 배터리 쪽에서 리튬이온 배터리 같은 것들이 이제 이렇게 상용화가 되면서 자동차의 전동화라는 새로운,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냐면은 자동차의 심장에 해당되는 동력원 자체가 그 전에 엔진 내연기관에서 내연기관 플러스 모터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모터로 이제 가는 그 이제 아주 큰 그러니까 심장이 바뀌기 시작하는 변화들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동차가 이제 서비스하고 결합되는 이런 현상들인데 그냥 내가 자동차를 보유하는 것보다는 필요할 때 자동차를 쓰고 싶다라는 이런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고 거기에 스마트 라이프 같은 것들이 이제 진전이 되면서 서비스 쪽으로 훨씬 이동이라는 관점으로 사람들의 관심이 이제 이렇게 바뀌면서 지금 제품하고 서비스의 융합이 또 활발하게 크게 지금 그 흐름들이 스마트화, 그린화, 그 다음에 모빌리티, 이동성 솔루션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자동차의 그 업체의 역할이 이제 변화해 나가는 3대 어떤 큰 메가 트렌드가 있고요. 저희가 이제 지금 단계에서 그 상상이 가능한 2030년대의 모습이라는 거는 제품에 있어서는 자율주행차, 그 다음에 그린카에 있어서는 그 수소연료 전지차가 그 2030년대는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 현실적인 대안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게 결합된데 거기에 그 스마트 인프라하고 결합돼 가지고 훨씬 더 이동성을 편리해지게 해주는 효율적인 이동성을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시대가 올 거다. 저희는 지금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는 과정에서 이제 어떻게 기술이 발전해 나가는지 이걸 하나하나 좀 설명을 하면 우선 스마트카 부분에 이제 무슨 시장 전망을 하겠는데요. 스마트카라는 거는 저기 표현하신 대로 저희가 전기전자, IT, 그 다음에 인공지능 등 융복합을 통해서 안전편의 연결성을 높이는 거고 스마트 시장의 규모는 저희가 생각할 적에 자동차 시장은 연 한 3% 후반대에서 성장을 할 거라고 보는데 스마트 관련 부품 시장은 한 5% 정도의 성장을, 그러니까 더 빠른 성장을 할 거라고 저희가 예상을 해서 2000년대에 가면은 한 3,500억 달러 규모의 시장이 형성되지 않겠냐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우선 스마트카 관련 기술에서 먼저 안전 쪽을 보면은 이제 ADAS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드밴스드 드라이버 어시스턴스 시스템이라고 해서 고급차에 보면 대부분 ADS가 장착돼 있다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기에 기본 기술들은 이 센서, 그 다음에 그 센서에서 수집된 정보를 분석하는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그거를 분석해서 실행해주는 액추에이터, 그걸 통해서 인간한테, 운전자한테 정보를 제공해서 뭔가 다른 액션을 하게 만드는 인터랙션, 이렇게 돼 있는데 제일 중요한 기술이 저기 보면은 센서에 관련된 기술들입니다. 카메라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레이저 이런 거 이제 많이 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지금은 뭐 모든 그 작동이라는 게 전기적 신호에 의해서 전기 신호에 의해서 지금은 이렇게 가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걸 엑스바이어 와이어라는데 이런 부분에 이제
그 부품들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고 저기 이제 저희가 적용하고 있는 지금 ADS 기술들을 조금 소개를 해놨는데 저희 그 제네시스 같은 경우도 제가 이렇게 깜빡이를 넣지 않고 차선을 이탈하면은 이 좌석이 운전석이 흔들립니다. 당신이 차선을 이탈했다. 이제 이게 이제 뭐 햅틱 기술까지 이제 적용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이미 이런 부분들은 거의 다 적용이 지금 되어 갖고 고급차에 있어서는 거의 다 이제 적용, 일반 차도 이제 적용이 되어 가고 있는 거고요. 제가 이제 하나 보여드릴 거는 미국 이제 저희가 슈퍼볼 광고에서 한 건데 긴급 자동 제동 시스템입니다. Remember when only Dad could save the day? Sorry. Auto emergency braking on the all-new Genesis from Hyundai. 그러니까 그 운전자가 그 브레이크를 밟지 않더라도 이렇게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자동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아주는 시스템인데요. 지금 아마 선택 사양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안전 관련돼서 이제 그 vehicle to vehicle 그 통신인데요. 이게 벌써 이제 미국에서는 라디오처럼 2017년부터 의무장착하게 돼 있습니다. 사고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요. 이제 그거 하려면은 자동차 전용 와이파이를 도로에다 이렇게 설치를 해서 이걸 통해서 저렇게 이제 사각지대에서 차가 충돌하거나 이런 것들을 방지를 해주고 다른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예를 들어서 차가 안에 무슨 그 정보를 이렇게 교환한다든가 뭐 동영상을 주고받는다든가 이런 것도 할 수 있지만 우선은 사실은 이제 안전 때문에 이거를 먼저 시작을 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율주행 시스템은 요즘 그 관심들이 굉장히 많은데 무인 자동차는 아닙니다. 사람이 타고 있기 때문에 혼자 다니지는 않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드라이버리스라고 표현하고 셀프 드라이빙 시스템 이렇게 표현해서 자율주행 시스템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쓰는데요. 기술적으로는 어느 정도 이렇게 다 돼 있어요. 그런데 상용화하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그 사람이 운전대를 잡지 않는 차가 운행하지 못하도록 지금 법규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 남양연구소에서만 실험적으로 이렇게 돌고 밖에서 실험을 못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아마 그 법 규정이 개정이 될 거고 최근에 그 유럽 쪽에서 이제 그게 허용이 지금 됐고 미국은 한 4개 주 정도가만 그걸 허용을 하고 있어서 구글이 실험하는데도 다 그 허용이 된 주에 가서 이렇게 실도를 지금 시험을 하고 있고요. 여기 관련된 기술도 센서,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슬램이라고 실시간 이치 인식, 이게 이제 뭐하고 비슷하냐면은 여러분들 그 로봇 청소기하고 비슷합니다. 로봇 청소기가 이렇게 가다가 벽에 부딪히면은 자기가 스스로 그 방이지만 거기서 지도를 만들어서 계속 이렇게 하듯이 차도 뭐냐면은 그런 식으로 주행을 하면서 지도를 만들어내는 앞에 그러면서 이제 가는 그 슬램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빅데이터 클라우드 기술이 여기에 적용이 되는데 이게 이제 센서만 가지고 정보 수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클라우드를 통해 서버에 이제 앞에 가는 차에서 만들어진 정보를 수집해서 거기서 저장을 해서 다시 다른 차 받아내는 건데 이런 기술들이 돼야 되는데 아직은 사실은 기술들의 신뢰성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문제인데 그 자율주행 시스템이 어떤 이유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운전을 못 하겠다. 정보가 분석이 안 된다. 돌발 상황에 대한 여기 뭐 이런 사례도 있지만 경찰관이 수신호로 하면은 이건 어떻게 그러면 인식을 할 거냐. 그 구글에서 보여주는 거면 참 쉽게 나오는데요. 그거는 동네에서 이렇게 운행을 하니까 이렇게 쉬운 거고 실제 이런 상황에서 운행하는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보험의 문제가 또 걸려 있습니다. 누가 책임질 거냐에 대한 이런 문제들. 그 다음에 이제 이 정보들이 전부 컨트롤 센터로 다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이 정보에 대한 문제, 이제 해킹에 대한 지금 이런 것까지 해서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구글이 2017년에 이걸 상용화를 하겠다고 그랬다가 연기를 한 이유가 이런 이유들이 좀 있습니다. 구글 지금 20년으로 연기를 했고 저희가 생각할 때는 2025년, 한 30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넘어가야지 좀 상용화가 시작될 거라고 하는데 그 앞에 있는 차가 뭐 센서든 레이더든 뭐 이런 걸 갖고 있으면 그 앞에 차에서 정보를 수신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지도를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이 가능한데 이제 그런 기능이 없는 차들이 돌아다니고 이러면은 그러면 아마 이게 돌아다니게 하려고 그러면 정부가 그런 차들을 다 폐차시키고
다 바꿔주는 정책들을 쓴다든가 뭐 이렇게 되지 않으면 이게 그런 문제들이 지금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보고 이제 이 기반으로 이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들이 들어가서 차 안에서 내가 운전하지 않고 뭐 사무실 공간으로 활용을 한다든가 거기서 놀이를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한 이런 게 될 거라고 지금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건데 지금 전자 쪽에서 그 개발되고 있는 기술들이 자동차에 전부 다 적용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거의 뭐 맞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 저희 이제 남양연구소에서 최근에 개발한 것 중에 하나가 공면 인제 디스플레이 이거를 저희도 이제 개발해 가지고 사용하는 그런 걸 지금 다 하고 있고 나중에는 대시보드 자체를 자기가 편집하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냥 쉽게 말하는 그 컴퓨터 뭐 그 디스플레이 스크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내 대시보드는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겠다고 그러면은 그런 게 이제 가능하게 해주는 구조로 갈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진동으로 지금 해주는 건 벌써 차에 들어와 있고 증강현실은 지금 저희가 그 K9부터서 적용한 그 헤드업 디스플레이 같은 게 이제 그런 대표적인 분들이고 지금 음성 인식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많이 진전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운전자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모니터링 해주는 요즘에 이제 심장마비에 대해서 다들 관심이 많으신데 저기 이제 뒤에 시트 안에 이제 그 센서 같은 걸 집어넣어가지고 그런 게 감지가 되면은 바로 이거를 911이나 이런 데 연결시켜주는 것까지 이제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들이 이제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요. 이제 차에 대한 보안, 이제 워낙에 이제 차에 이제 그런 지금 같이 이제 소프트웨어 기술도 많이 들어가고 나중에는 자기 정보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생체인식 기술들 활용해서 보안을.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가 이제는 이제 더 이상 이렇게 단독으로 다니는 게 아니라 연결이 돼 있고 차간도 연결이 돼 있고 이 집하고도 연결이 돼 있고 다른 디바이스들하고 이제 다 연결이 가능한 이런 시스템인데 근데 우선 자동차 안에도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이제 부품 간의 것들도 좀 기계적으로 연결하고 뭐 선으로 연결하는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고 이제 통신에 의해서 부품 간에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제어를 하고 이런 시스템 이건 자동차 내부에 있는 부품 간에 사용되는 통신 기술들입니다. 이건 자동차 업체들이 연합해서 개발한 통신 기술들이고요. 최근에 이제 저희가 이제 일반적인 지금 전자 디바이스에서 사용하는 이더넷까지 이제 결합시키려고 지금 하는 작업. 아직은 저희까지 돼 있지는 않아요. 이더넷을 사용하고 있는데 BMW나 이런 정도가 지금 사용을 아직까지 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LTE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 미국에서 GM이 올해부터서 이제 도입을 하겠다고 하고 있고 저희도 이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직 저희는 3G로 가지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웨이브라고 저거 자동차 전용 그 와이파이 시스템. 미국에서는 이제 저기 할당이 됐고요. 그 다음에 사물 인터넷 부분인데 요즘 이제 스마트폰 가지고 차를 잠그거나 열거나 차 안에 이제 무슨 내비게이션 내가 목적지 같은 걸 설정하는 정도는 이제 할 수 있게 다 이렇게 돼 있는데 스마트폰이 이제 다른 웨어러블 디바이스나 이렇게 된다 그러면 자동차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상호 작용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 놓은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상용화 할 수 있는 정도가 이제 구글 글래스에서 이렇게 안경을 끼게 되면은 그거 가지고 자기 그 내비게이션에 관련된 정보나 이런 것들, 목적지 정보 이런 것들 다 얻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상용화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자동차가 저희가 볼 때는 그 사물 인터넷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그 어떻게 보면 뭐 허브라고 그러는데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저희가 뭐 스마트화에 관련돼서 편의성을 높이고 안전성을 높이고 뭐 이런 연결을 강화시키고 이런 작업을 하는데 여기에 가장 그 기반 기술은 사실은 전자입니다. 전자. 그리고 전자 쪽에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 기술은 전자 제어 쪽 기술들이고요. 아까 제가 이 센서가 있고 그 분석을 할 적에 들어가는 게 컴퓨터가 있죠. ECU에 이제 거기에 가보면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가 있는데 여기 하드웨어에 들어보시면은 반도체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요. 사실 이게 지금 저희한테는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왜냐면은 저희 반도체 업체들이 대부분 그 메모리 쪽으로 많이 이렇게 돼 있지 비메모리 쪽 그 주문형 반도체라고 말하는 이 부분은 상당히 약하기 때문에 반도체를 직접 제작하겠다는 건 아니고 반도체 설계 그리고 그
거기에 관련된 소프트웨어는 우리가 개발을 하고 있어야 되겠다. 이걸 하지 못하면 이게 블랙박스가 되거든요. 나중에 그 전자 부품에 문제가 생겼을 적에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지를 저희가 알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히 요즘 그 대량으로 리콜 걸리고 안전에 관련된 걸리면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품질에 관련돼서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한 기술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지금 그래서 저희가 재작년에 그 현대 오토론이라고 이제 반도체 설계 관련되고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회사를 이제 만들었는데요. 액추에이터 기술은 자동으로 창문이 열리고 나니 거기 다 소형 모터들이 들어있거든요. 소형 모터 기술인데 저기도 이제 핵심 기술을 가보면은 대부분 일본 쪽에서 기술들을 가지고 있고 이 지금 센서류나 ECU 관련된 기술들은 독일 업체들이 지금 일본 업체들이 있고 독일 업체들이 지금 거의 그래서 저희가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기술 확보가 완벽하게 지금 돼 있지 않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자동차라는 게 이제 전자제품처럼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이 달리는 컴퓨터다 그다음에 소프트웨어로 차가 달린다 이런 표현을 할 정도로 지금 전자기술들이 많이 적용되고 있고 거기에 핵심은 전자제어.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전방을 지금 한 부품 전체 우리가 구매 원가의 한 35%를 전자 쪽 부품이 차지하고요. 이제 50%가 곧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전자 부품 자체는 사실 비싸지 않아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가치가 높아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 지금 에쿠스 같은 경우도 ECU가 이제 컴퓨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거의 50개 정도예요. 반도체 칩이 1,000개. 저 소프트웨어 쪽을 뭐 이렇게 만드는 사람들이 저렇게 계산하는데 이게 뭐 보잉 787 수준이랍니다. 자동차가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로 달린다는 이야기가 이제 이야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그린카 쪽인데요. 지금 작년에 정확하게는 한 183만 대 정도 팔린 걸로 아는데 데이터가 좀 틀린 것 같아요. 근데 한 90%는 하이브리드 차고 나머지 한 10만 대 정도가 전기차 그리고 8만 대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고 이렇게 팔렸습니다. 근데 이게 2025년에 저희가 전망하기로는 이제 1,700만 대까지 가서 시장 점유율이 한 15%까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상당히 이제 이렇게 올라가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2015년인데요. 이 2015년에 각 주요 국가들이 자동차 수요가 큰 국가들에서 연비 규제, CO2 규제가 다 실행이 되고 강화됩니다. 그래서 이 규제 때문에 이 속도가 상당히 빨라질 가능성이 있는데 이제 문제는 가격이죠.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건 가격인데 이제 그 실제 일반 소비자들이 살 수 있는 가격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정부에서 보조금을 주는 이런 것들을 해야 될 텐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쪽으로 보조금, 한쪽으로는 페널티를 이제 업체한테 물리는 페널티를 물려가지고 보조금으로 주는 이런 식의 이제 시스템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저희도 이제 상당히 좀 이 부분은 지금 좀 그 빠른 대처를 지금 필요하다고 보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린카의 기술 발전 방향은 이제 많은 분들이 사실은 내연기관이 최근에 얼마나 좋아졌는지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전기차만 이렇게 전기차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큰데 실질적으로 내연기관의 효율성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최근 한 10여 년 동안. 그게 이제 다운사이징이라는 기술하고 그 다음에 경량화 기술들 이런 것들이 이제 차에 적용이 되면서 그렇게 됐고요. 그리고 저희가 볼 땐 그 다음 단계는 이제 하이브리드가 지배를 할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 하이브리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배터리하고 모토 관련된 기술이고요. 지금 이제 그 다음에 전기차로 들어가면 중요한 기술이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죠. 배터리를 어떻게 관리해서 그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면 사실은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이겁니다. 테슬라는 사실 우리가 그 노트북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모아가지고 6,800개인가를 모아가지고 그걸 이렇게 하는 건데 그 기술이거든요. 그걸 모아서 할 수 있는 그게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이에요. 그거를 이제 다른 자동차 업체들은 아직까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리튬이온 배터리 이렇게 넓적한 거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들을 지금 사용을 하는데 그게 지금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전력 반도체 전동화가 되면 될수록 전력 반도체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배터리에서 모터로 이제 그 동력을 이제 바꿔서 전기에서 바꿔서 옮겨줄 때 이걸 하는데 여기서 열 손실이 아직은 굉장히 크게 나기 때문에 이 부분의 효율성을 높이는 게 상당히 얼마 전에 도요타가 자기들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들어가는 전력 반도체 효율을 뭐 10%를 높였다 뭐 이런 기사를 낸 게 자기들이 개발한 겁니다. 반도체 자체를. 그걸
그 반도체에 들어가는 이제 소재를 바꿔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발표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거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연료전지차인데 그냥 지금 여기 EV나 PHEV하고 연료전지차의 차이는 뭐냐면은 연료전지차는 쉽게 말해서 발전기를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차에다가. 전기차나 이 지금 하이브리드나 이런 차는 배터리에 충전해서 전기를 갖다 쓰는 거고 연료전지차는 발전을 해가지고 바로 모터를 돌리는 이렇게 그래서 다르다. 그게 가장 기술적인 큰 차이인데 여기 그 장애물은 연료전지 스택에 들어가는 부품이 아직도 가격이 굉장히 높고 그 부품 중에 이제 뭐가 많이 들어가냐면 백금이 들어갑니다. 근데 백금 가격이 높기 때문에 백금 소재를 뭘로 대체할 거냐가 그 관건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료 탱크를 만드는데 이거를 얼마만큼 그 가볍고 또 이제 수소 자체가 이렇게 폭발 위험성이 있기 이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이제 탄소 섬유 활용해서 이제 연료 탱크 만드는 이런 것도 있고 수소 충전에 관련된 건데 더 중요한 건 사실은 수소를 어떻게 만들 거냐가 사실 수소를 어디서 얻어올 거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그 수소를 어떻게 수송하고 이게 보관할 거냐 이런 것들이 사실 그 기술적으로 또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연기관 효율성이 여기 보시면 20% 정도가 한 10여 년 동안 높아졌어요. 이거 굉장한 겁니다, 사실. 내연기관 효율성이 한 10여 년 사이에 20% 높아졌다. 효율성만 높아진 게 아니라 출력도 같이 높아진 거죠. 그 여기 계신 분들 미국에 유학 가셨을 때 아마 타셨던 차들은 대부분 6기통 차였을 거예요. 근데 요즘 미국은 이제는 절반 이상이 4기통으로 내려왔습니다. 최근에 경쟁은 뭐냐면 이제 4기통에서 3기통, 그 다음에 이제 뭐 2기통까지도 가는 이런 식의 이제 그걸 이제 저희가 동일한 성능을 가졌는데 출력을 갖고 이러는데 엔진의 기통수를 줄여가는 거를 이제 다운사이징 기술이라고 일반적으로 엔진의 다운사이징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지금 이게 도입이 되고 있고요. 아마 자동차 살 때 보시면 GDI 엔진이라는 거는 직분사 엔진이라는 거 그 전에는 불꽃을 튀어서 이렇게 전기점화 시켜서 이렇게 연소를 시켰다면 실린더 안에서 지금은 디젤처럼 압력에 의해서 그 혼합된 공기하고 연료하고 혼합된 공기를 압력에서 폭발하게 만드는 이런 식의 이제 시스템을 가져가는데 그래서 디젤 엔진이 가솔린 엔진보다 한 20% 30% 연비가 좋습니다. 그 기술을 가솔린에다 도입한 게 GDI 엔진들이고요. 기통수를 줄이다 보니까 출력 문제가 생기니까 터보차저라는 기술들을 붙여가지고 이 출력을 유지하는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이제 그 변속기 이런 것도 이제 다단 변속기를 써가지고 이 효율성을 좋게 만드는 이런 게 있고 최근에 이제 저희가 제네시스 뭐 최근에 소나타 나온 차들을 전부 초고장력 강판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가벼우면서도 이 충격이 강한 그런 이제 강철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번에 이제 BMW에서 전기차 만든 i3 같은 데서 도입이 이제 된 그 탄소 섬유 같은 것들이 이제 차체에다 이렇게 해서 가볍게 만드는 건데 그래서 요즘 가장 이제 이슈가 되는 거는 그러면 서로 다른 소재 간에 이렇게 어떻게 접합을 시킬 거냐. 예전 같으면 용접으로 다 됐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식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탄소하고 철학으로를 어떻게, 탄소 섬유하고 철학으로 어떻게 붙이냐. 플라스틱하고 이런 거. 그래서 그런 쪽에 이제 기술을 가진 업체, 사실 우리나라에 이제 중소기업들이 이런 기술을 갖고 있으면 뭐 하는 거죠. 이런 게 이제 필요한 이런 지금 상황이 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력장치에 전동화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기본적으로 전동화의 가장 큰 그 3대 부품은 전기모터, 인버터, 배터리가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배터리는 지금 문제가 가격이 너무 높다는 거죠, 배터리. 그게 이제 가장 심각한 문제고. 그 다음에 항속거리가 제가 겨울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전기차의 이제 약점이 쉽게 방전, 겨울에 온도가 낮으면 방전이 되는 부분들하고 그 다음에 히터를 엔진에서 나오는 열 가지고 쓰지 않기 때문에 겨울에 이제 히터를 사용했을 때 효율성이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실제 업체들이 내놓은 그 주행거리보다는 상당히 떨어지는 실주행거리는 떨어지는 이런 것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고 그리고 무게도 무거워요. 배터리가 문제는. 그러니까 전기차가 일반 지금 차보다 무게가 더 나갑니다. 배터리 때문에 엔진을 뺐어도 모터는 뭐 엔진보다 가볍지만 차 밑에다 배터리를 쫙 까는데 그게 무게가 나가서 이런 문제들을 지금 해결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력 반도체 부분에 이제 이게 아마 또 중요한 기술이 될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수소연료 전지차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이제 수소하고 그 산소하고 합쳐가지고 물하고 전기를 만들어내서
여기에서 이때 전기가 만들어지면 그래서 차에 이제 그 차를 구동시키는 이런 게 돼 있는데 이 그 발전기 역할을 하는 게 연료전지 스택이고 여기 촉매로 들어가는 백금이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아주 가장 큰 지금 장애물. 이 가격을 얼마나 낮추는 건데 최근에 한 10여 년 사이에 거의 한 절반 정도 가격을 낮췄어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계속 이제 이 부분의 가격도 계속 떨어질 거라고 보고 이것도 대체하는 이제 기술들을 지금 이제 개발하고 있고 문제는 뭐냐면 아직도 그것 때문에 가격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직도 1억대까지 해요. 그래서 이제 토요타 같은 회사가 조만간에 5천만 원대까지 떨어뜨리겠다. 절반으로 줄이겠다 얘기를 했고 저희도 이제 안 할 수가 없죠. 그렇게 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수소를 어떻게 생산 비용으로 만약인데 수소를 어떻게 만들 거냐에 관련된 이게 이제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여기서 이제 미국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수소 킬로그램당 저 정도 가격이 든다고 그러는데 이 정도로 떨어져야지 이제 그 경제성이 있을 거다. 근데 저희가 희망하기는 10여 년 사이에 이 정도로 가격은 떨어질 거다. 이렇게 보는데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이 아직도 수소로 하면 이렇게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뭔가 이렇게 막 위험하다. 그러니까 수소를 어떻게 수송할 거냐, 어디다가 수소 그 스테이션을 만들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아마 이슈들이 발생할 거라고 봐요. 이게 그리고 충전소 건설 비용도 일반 주유소보다는 한 10배 정도 더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장애물이 될 거라고. 그다음에 모빌리티 솔루션에 관련된 건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람들이 자꾸 이제 차를 갖고 있는 게 귀찮은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특히 이제 스마트 기기들이 많이 이렇게 생겨나면서 굳이 내가 뭐 이동을 해가면서 뭐 그냥 하는 거. 그래서 내가 필요할 때만 차를 쓸 수는 없을까 하는 생각들이 이제 드러나는 거죠. 개인 이동 수단도 사실 차만 있는 게 아니라 요즘은 내가 좀 먼 거리는 차로 이동하고 도시 안에 들어가면은 도심 안에 들어가면 요즘 세그웨이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타고 좀 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자전거는 너무 불편하고 그러니까 그걸 이제 저희가 1인용 초소형 그 이동 수단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나오니까 그런 걸 연계시키는 이런 서비스들이 좀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의 교통수단들하고 공공교통수단을 연계시켜서 최적화시켜주는, 이동을 가장 최적화시켜주는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저희가 정보 인프라를 갖고 있으면 이게 이제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동차가 이제는 도로가 기존에는 유일한 자동차 인프라였다면 지금은 통신, 그 다음에 전기, 그리고 정보에 관련된 인프라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차가 이제 더 이상 도로 낸다고 차가 다닐 수 있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관련된 솔루션을 제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차를 보유했을 때 발생하는 비용들, 불편함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나는 그냥 필요할 때만 차를 쓰겠다.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카시어링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30만 명까지 제가 요번에 이거 자료 만들면서 확인했더니 30만 명까지 이렇고 KT가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고 LG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어요. 카시어링 사업. 저희가 구상하는, 저희 회사 차원에서 구상하는 거는 이런 부분들을 좀 카시어링이라는 걸 하나 일종의 테스트 베이드 형식으로 좀, 그래서 전기차나 친환경차 같은 것들을 도심에서 운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쓰게 만들고 지자체하고 같이 연계해서 이런 걸 해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했던 마이크로 모빌리티인데요. 뭐 뉴욕 같은 데도 가보니까 관광지 가보면은 이제 세그웨이를 해서 이렇게 타게 이렇게 해주는데 이게 이제 혼다에서 개발한 건데 저걸 차에다가 이렇게 고리를 만들어서 걸어놓고 내가 주차장에, 시내 주차장에 차 세워놓고 이거 타고 그냥 다닐 때는 다니고. 근데 이게 조금 발달하면 뭐냐면 어떤 게 있냐면은 차 안에 차라는 이제 컨셉이 나옵니다. 버스 같은 데다가 소형차를 이렇게 접이식으로 해서 집어넣어가지고 노인들이 이제 어디 뭐 도심에 간다 그러면은 버스 옆좌석에 앉아서 가다가 이제 내려서 가실 때는 하나씩 꺼내가지고 이렇게 타게 만드는, 이미 그 다 기본적으로 기술들은 다 개발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1인용 이제 차들이 이렇게 나오면서 이걸 연결시켜주는 서비스들도 이제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개인하고 대중교통 이용해주는 이런 것들, 이제 이동 서비스에 관련된 것들을 결합시켜가지고 가장 최적의, 그러니까 내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려고 한다. 그러면 이 시간에 어떻게 가는 게 제일 좋냐? 그러면 그걸 물어보면은 당신이 이렇게 가는 게 최적이다. 그래서 표 구매까지 다 해주고 택시 예약까지 다 해주는 그런 식으로 갈 거라고 보는 겁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내가 그러면은 굳이 차를 가지고 다녀야 되냐?
이걸 이제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다 바뀌면 자동차 업체는 그래 뭐 물어보냐 하는데 차에 대해서 사람들이 욕구가 다른 게요. 기본적으로 자동차가 이동 수단이기 때문에 이동에 관련된 그걸 효율적으로 하겠다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욕구고 그 위에 욕구들이 또 충칭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아직도 뭐냐면 주말에 한 번씩은 내 차를 몰고 가서 그 나무차 빌려서 그렇게 속도 내고 이러기는 싫거든요. 뭔가 이렇게 운전해보고 싶은 그런 근데 그 프리미엄 브랜드가 그거거든요. 자동차가 라는 제품이 주는 그러니까 이렇게 스마트폰이 프리미엄 브랜드가 어렵지만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자동차는 쾌락을 주기 때문에 그 쾌락에 대해서는 가치가 측정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지불하겠다. 그게 프리미엄 브랜드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주행 성능, 운전할 때 재미있는 거, 드라이빙 펀이라고 많이 하겠는데 저희 현대차가 요즘 최근에 하는 게 그래서 주행 성능이 기본 성능이거든요. 달리고 멈추고 돌고 이 선전을 하는 이유가 광고를 하는 이유가 우리가 지금 나오는 모델들이 과거 차는 굉장히 실용적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면 최근 지금 제네시스부터 시작해서 소나타로 가는 새로운 모델들은 주행 성능을 높여놨다. 이제 이런 그러면 그만큼 이제 프리미엄 가치를 좀 우리가 추구한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건데 그런 소비자들이 있고 아까 자율주행 시스템도 이야기했지만 차라는 그 거대한 기계를 복잡한 기계를 그리고 아주 소피스티케이티드 된 어떤 기계를 내가 통제할 수 있다라는 그 특히 남자들이 갖고 있는 그런 게 있어요. 이걸 내가 통제하고 간다는 거. 이거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욕구가 또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차가 나오더라도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그게 자율주행 모드하고 일반 주행 모드를 같이 만들어서 통제도 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런 식의 솔루션들이 다 나오지만 자동차 시장은 여전히 어떤 사람들은 나는 부릉부릉 소리도 나야 되고 막 밟으면 팍 나가야 되고 이런 차 필요한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나는 야 그거 귀찮아. 운전하는 거 다 귀찮고 난 그건 다 낭비야. 그냥 효율적인 이동성만 확보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대응을 저희가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지금 자동차가 이제 뭐 이렇게 ITS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지금 시스템은 다 개발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태양광으로 전기를 해가지고 그걸 물을 분해를 시켜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수소하고 그 산소를 발생해 수소를 그거 해서 그걸 다시 또 물하고 결합시켜가지고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 시스템들은 다 돼 있어요. 지금 되기는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비싸죠 아직. 그 개인용 그런 식의 그 발전기를 갖는 게 굉장히 비싸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저 부분은 뭐를 생각하냐면은 전기 쪽 이제 발전하고 자동차가 이제 상당히 이제 여러 가지 전동화가 되는 관련이 있는데 이런 건 저희가 생각해 볼 수는 있어요. 저희도 이제 저희가 제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제철 사업을 하다 보면 수소가스가 부생가스로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그걸 활용해서 연료전지 발전을 하고 그걸 가정용으로도 공급할 수도 있고 차에다도 쓸 수 있고 그러니까 지역 단위의 그런 식으로 수소연료 지금은 거대한 발전소 원자력 발전소 지어서 하지만 이렇게 지역 단위로 수소연료 발전소 소규모의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같은 걸 만들어서 그걸 활용하는 이런 것들도 지금 가능하거든요. 그게 이제 수소에 관련된 인프라를 만들어내는 건데 그래서 이제 스마트 그리드하고 자동차가 굉장히 관계가 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런 것들이 하게 되면 전기차가 보면은 전기차 200만 대 원자력 발전소 하나가 필요하다. 저희가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요, 그냥. 그러니까 전기차를 늘리려면 전기가 또 문제가 되는 거죠. 원자력 발전소를 계속 지어야 되는데 그 문제를 또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런 거 관점에서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산업이 이런데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빨리 끝냈습니다. 자동차 산업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아주 격변의 시대에 들어가 있고요. 이게 이렇게 된 이유는 중국 때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 신흥시장의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지금 저희가 이제 1억 대라는 2018년에 시장 규모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이제 올해 도요타라는 회사가 1000만 대 생산 판매를 갈 거는데 자동차 업체 중에 아직 1000만 대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그러면 어떤 차를 개발해서 어디에 생산하고 어떤 식으로 판매를 하고 이런 데 대한 근본적인 이제 그 지금 사고가 필요한 그런 상황에 와 있고 지금 산업의 혁신도 크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건 지금 당장은 안 하고 있는데 네고식 컨셉이 도입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고식 컨셉이 도입된 자동차 이제 개발이 지금 이제 이게 일어나고 그걸 주도하고 있는 업체가 이제 지금 폭스바겐 그래서 독일 업체들이 그걸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밸류체인 자체도 사실 2000년대 현대차가 빠르게
캐치업을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IT 기술을 생산 공정에 저희가 굉장히 많이 받아들였습니다. 사실 자동차 공장에 가면 진짜 중요한 게 지금은 생산 판매에 대한 정보가 어떻게 처리되고 흐르느냐, 이게 굉장히 IT가 정말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안에 들어가 보면. 그래서 사실 그걸 통해서 저희가 많이 캐치업을 했어요. IT 기술을 많이 도입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융복합화가 촉진이 되면서 지금 기존의 공급망 자체가 변화하는. 그러니까 가장 큰 특징이 이제 그전에는 기계업체들이 들어왔다 그러면 지금은 전자, 통신, 뭐 소프트웨어 업체 이런 업체들이 저희 이제 서플라이 체인으로 들어오기 시작했고, 자동차 제조업체, 자동차업의 어떤 본질이라는 것도 이제 제조업에서, 물론 제조는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조를 하면서 그 위에 솔루션 서비스까지를 그 통합해서 공급해주는 그 이제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이렇게 가야 되는 이런 식으로 바뀌고 있다. 이게 지금 저희가 겪고 있는 변화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의 변화가 이렇게 되고 있는데 한 56% 이렇게 가까이 지금 신흥시장 비중이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세계 자동차의 성장을 신흥시장이 지금 끌고 가고 있어요. 근데 여전히 지금 보면은 중국이 아직도 1000명당 보유 대수가 80대 정도밖에 안 됩니다. 미국이 800대죠. 10분의 1.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맨날 고민하는 게 이거예요. 미국처럼까지는 안 되겠지만, 야, 이거 한국 정도만 보유 대수가 돼도 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고, 공해 문제, 지금 뭐 미세먼지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계속 전기차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게 뭐냐면 휴대폰처럼 그냥 기존의 유선 통신에서 무선 통신으로 넘어가 버리는, 이렇게 해서 중국이 그 캐치업이 가능하지, 엔진 기술이 내연기관이 존재하는 한 쫓아가기 쉽지 않다. 추월하는 건 거의 어렵고, 그러니까 바로 전기차로 가자. 이 생각이 굉장히 강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전기차가 아직 그 역할을 못 해주기 때문에 하여튼 중국이 굉장히 큰 변수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저희가 볼 때는 포텐셜이 굉장히 크고, 자동차 산업은 성장 산업이다. 성숙 산업이 아니에요. 지금 중국에만 업체가 몇 개가 있냐면 100여 개가 있어요. 그리고 그 업체들이 나중에 구조조정되고 어떻게 하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당분간은 조정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 업체들이 이제 조만간에 해외로, 그래서 베이징이나 상하이 모터쇼가 지금 세계에서 가장 큰 모터쇼가 돼 있고요. 가보면은 정말 생각지 않은 차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거기 가면, 야, 이 산업은 정말 다이내믹하다는 게 느껴져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근데 경쟁 자체는 보면은 굉장히 치열해졌어요. 이게 특히 금융위기 겪으면서 이 위에 상위 업체 간에 점유율 격차가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게, 그 전까지는 저희가 감히 뭐 이 탑 랭킹에 올라간다는 생각은 안 했지만, 지금은 2020년 정도 가면은 도요타, 폭스바겐, 많은 자동차 산업 전문가들이 견해가 그겁니다. 현대 기아차가 랭킹 이제 3에 들어갈 거다. 탑 3에 들어갈 거라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1000만 대 숫자가 굉장히 상징적이다. 1000만 대에서 2000만 대까지 기존에 하던 거하고는 아주 다른 전략 시스템을 가져가야 된다. 이제 이런 지금 혁신이 필요하다는 걸 다 지금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자동차 메이커들이. 이 단계에서.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그 산업에 있어서 생산 방식 혁신인데요. 포드가 했던 건 뭐 흐름 생산에 컨베이어 벨트를 도입하고, GM의 슬로운이 했던 거는 사실 이거는 수요를 만드는 방법을 찾은 겁니다. 지금 현재 자동차의 어떤 회사의 기본 틀을 만들어준 거는 이 GM의 슬로운이 다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무슨 연식을 바꾼다든가, 모델 체인지를 한다든가, 무슨 세그먼트를 한다든가, 브랜드를 저가 고가로 한다든가, 이런 식의 온갖 혁신들은 이때 GM이 해서 포드를 이제 따라잡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도요타가 했던 거는 그 석유위기 이후에 그 자동차 시장이 급격하게 침체했을 때도 살아남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산의 변동폭이 굉장히 심한데도 도요타는 그걸 살아남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현장의 생산성이 굉장히 높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모노쭈꾸리 능력이라고 일본 사람들이 이제 뭐 그대로 하면 물건 만들기 뭐 능력이죠. 그러니까 도요타는 프로세스 제조 현장이 굉장히 강한 회사고요. 근데 이걸 이제 뒤집는 혁신을 한 거예요. 폭스바겐이 보니까 그걸 다 쫓아갔어요. 저희도 도요타 생산 방식을 기본적으로 채택하고 있고, 저희 나름대로 수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폭스바겐도 하긴 했는데 저거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던 차에 이제 문제가, 걔네들이 이제 한 거는 뭐냐면 자기들은 원가를 줄이는 부분을 공용화를 통해서 이렇게 하고 제품의 다양성을 확보를 해서 시장을 좀 확대하겠다, 이런 전략을 가지고 있었는데,
신흥 시장이 세계 시장에 이제 들어오면서 시장이 자동차 시장이 굉장히 복잡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뭘 원하냐면 배기량은 좀 안 되더라도 품질은 좀 떨어지더라도 좀 크게 보이는 차. 저희가 똑같은 모델을 만들어도 중국에 보낼 때는 겉을 크게 만들고 화려하게 이렇게 보여야 되고, 그다음 브라질 같은 데 이제 월드컵 할 때 가셔서 보시면은 브라질은 1리터 차들이 지배하는 시장입니다. 거기는 그다음에 에탄올을 동시에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그 플렉스 엔진을 또 쓰게 돼 있어요. 다 이렇게 시장이 굉장히 복잡해지니까 그 고객의 어떤 욕구에 이렇게 다양한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예전처럼 차를 글로벌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모든 시장에 파는 거는 굉장히 어렵다. 이게 지금 자동차 업체가 부딪힌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업체들이 하는 게 뭐냐면은 야, 그러면 부품을 공용화하자. 그래서 뭐 소형차, 대형차든 간에 공용할 수 있는 부품들 다 쓰고 이렇게 가자 그러는데 그 공용화가 쉽지가 않거든요. 엔진 사이즈가 다르면은요, 부품들이 다 배치하는 게 다 달라지고 인터페이스가 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걸 쓰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공용화에 대한 이제 그 혁신들을 해나가는데 어느 수준에서 공용화를 하느냐가 그 회사의 실력입니다. 지금 그러면서 품질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는 거. 공용화를 하다 보면은 뭐 지금 니콜데스가 100만 대 이상 나오는 이유가 공용화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한번 설계를 잘못하면은 어마어마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핵심은 뭐가 있냐면은 설계를 얼마만큼 잘하느냐. 그래서 결국 그 설계형으로 가니까 토요타가 이제 그 경쟁에서는 폭스바겐을 못 쫓아가요. 현장은 굉장히 강한데 설계로 가면은 그러니까 자동차 원래 원조 국가잖아요. 폭스바겐의 골프 같은 차들은 7세대 차 같은 경우는 아주 새로운 설계 개념을 가지고 한 차인데 골프라는 모델을 토요타가 만들면 훨씬 싸게 품질 좋게 만든다. 근데 토요타는 그걸 설계를 못한다. 그게 이제 독일차고 지금 저희도 사실 이 부분에 이제 저희가 그러니까 업체들이 계속 경쟁하면서 새로운 혁신들을 해가니까 저희가 토요타를 많이 쫓아갔다 이랬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폭스바겐이 이런 식의 혁신을 또 해서 이제 계속해서 토요타나 폭스바겐이 이런 식의 혁신을 해주기 때문에 저희도 뭐 어떻게 보면 자극을 받아서 또 열심히 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돼 있고요. 밸류체인 상에서도 지금 IT 기술들이 계속 적용이 되면서 지금 그 자동차에서도 빅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지금 활용될 여지가 많습니다. 일부 지금 미국에서는 저희가 이거 지금 하고 있어요. 그걸 양해를 받아서 데이터를 수집해서 고객들이 어떤 식으로 차를 쓰고 있고 운전을 어떤 습관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 다 파악하는 이제 데이터들을 수집을 하는데 그걸 가지고 차를 개발할 때 그 정보들을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동의가 되면은 보험업체하고 이 정보를 공유하게 되면은 보험 요율이라는 걸 굉장히 현실적으로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거죠. 저희가 지금 최근에 개발하고 있는 게 이제 더 이상 차를 전시하지 않은 전시 그 장을 만드는, 그러니까 디지털 마케팅 뭐 차원에서 나온 게 디지털 전시장을 만든 디지털 쇼룸이라고 그러죠. 그걸 지금 이제 설계를 지금 저희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많은 그 프리미엄 브랜드들 특히 이제 아우디 같은 회사들은 실제로 한국에는 아직 들어온 것 같지가 않은데요. 런던이나 베이징이나 뭐 뉴욕 이런 데 가보면은 이런 디지털 쇼룸을 만들어 놓고 이제 차를 거의 전시를 하잖아요. 차가 있긴 하지만은 그런 식으로 지금 바뀌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플라이 체인에 굉장히 큰 변화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이제 어려운 부분이 저희도 변화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상대방도 변화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제 경험으로는 예전에 한번 국내 모 대기업하고 저희가 뭘 한번 제휴를 하려고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아마 유성 DMB를 차에다 장착하는 그런 걸 한번 같이 해보자 이렇게 됐는데 그때 저희가 느꼈던 게 이게 다른 산업 간에 하는 게 참 어렵구나 하는 걸 제가 느꼈어요. 왜냐하면 자동차는 제일 우선시하는 게 안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새로운 기기를 넣는다 그러면은 2년 나오기 전에 한 2년 전에 테스트를 다 해봐야 돼요. 그런데 그 기술을 가지고 와서 바로 넣자고 하면은 저희는 못 넣죠.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거기서 문제가 발생됐을 때 누가 책임져 줄 거냐. 차에서 뭐 DMB가 들어와서 차에서 문제가 있으면 지금 당연히 저희가 책임집니다. DMB도. 근데 그때 뭐 그런 이슈들이 있어가지고 그때 제 경험으로는 쉽지가 않구나. 근데 이런 것들을 잘 만드는 데가 독일 기업들인 것 같아요. 독일은 저희가 보면은 그런 식의 어떤 포럼이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완성차 업체가 주도하기도 하고 부품 업체들이 하기도 하면서 이렇게 정보를 이제 공유하는 게 굉장히 잘 돼 있고 일본 같은 경우는 그 무슨
또 조사 해 이런 식으로 해서 업체들 간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우리도 사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더 이제 좀 많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업의 본질이 지금 변화하는 거고, 저희도 그래서 조직 문화가 좀 더 소프트해져야 되고 오픈돼야 되고 이런 식으로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게 가능하려고 하면은 사실 기업 입장에서 보면 제가 볼 때는 기존의 조직 문화를 변화시키는 게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 노력들을 이제 저희도 시작을 하고 있고, 나중에 보시면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을 좀 가지실 거예요. 현대차 조직 문화가 예전 같지 않다. 굉장히 다르다라는 느낌을 점점 가지실 거라고. 이상으로 이제 제 발표를 마침 시간이 꽤 많이 걸려요.